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뱀집이라 부르는 기이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서 조금 떨어진 대나무 숲 끝자락에 자리한 그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기와집이었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처마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에 핀 동백꽃들은 사시사철 붉은 빛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밤이 되면 집 주변에서 뱀들이 우글거린다는 소리, 달 밝은 밤엔 여인의 그림자가 마당을 배회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처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연하라는 이름의 그 처녀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낮에는 가끔 마을 우물가나 장터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피부가 눈처럼 하얗던 연하는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3년 전부터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말을 걸어봐도 연하는 살짝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고 밤이 되면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 계집아이 뭔가 수상해 마을 촌장인 박영감이 대나무 담뱃대를 빨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저리 조용할 수가 있나? 말도 거의 안 하고 밤엔 꼼짝도 안 하고. 박영감의 조카인 우재는 25살의 건장한 총각이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인 우재는 한학을 배워 글씨도 잘 쓰고 활솜씨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인근 마을 처녀들이 모두 우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죠. 하지만 우재는 그런 처녀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삼촌, 그 연하란 처녀가 그리 이상합니까? 우재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범상치 않다는 게 맞겠지. 보통 처녀들과는 뭔가 다르단 말이야. 박영감의 말에 우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처녀이길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는 걸까요? 제2장 어느 봄날 오후 우재는 산에서 꿩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뱀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고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뱀집의 사랑채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얀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우재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가느다란 발목이었어요.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그 발목에 은빛 발찌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아, 우재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아름다운 발목이 있을 줄이야. 우재는 지금까지 많은 여인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완벽한 곡선을 가진 발목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옥으로 깎아 만든 듯 매끈하고 은빛 발찌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우재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사이 문이 스르르 닫혔습니다. 발목도 하얀 저고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재의 마음속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깊이 새겨졌죠. 이게 뭐라 우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하얀 발목과 은빛 발찌가 떠올랐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인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단지 발목 하나를 본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이튿날 아침 우재는 일찍 일어나서 뱀집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혹시나 연하가 나올까 해서였죠.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점심때까지 기다려봐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우재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우재에게 기회가 왔어요. 마을 우물가에서 연하를 마주친 겁니다. 연하는 물동이를 이고 있었는데 우재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우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어 우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우재는 연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달처럼 하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까지.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을 줄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우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준비한 말들이 모두 입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제3장 연하와의 첫 만남 이후 우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뱀집 생각이 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연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마을 일을 보러 나가면서도 자꾸 뱀집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혹시나 연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우물가를 서성거리기 일쑤였죠. 우재의 이런 모습을 눈치챈 박영감이 조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재야, 내가 요즘 뭔가 이상하구나. 혹시 그 뱀집 계집아이 때문은 아니겠지? 아, 아닙니다, 삼촌. 그냥 우재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을 못했어요. 허허 봐라. 얼굴이 벌써 빨개졌네. 우재야, 삼촌이 한 말씀 드리마. 그 집은 가까이 하지 말거라. 박영감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글쎄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거든. 옛날부터 이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박영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1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비슷한 집이 있었다고 하네. 그때도 아름다운 처녀가 혼자 살았는데 그 처녀와 엮인 남자들이 모두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거야. 하지만 우재는 삼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연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우재는 용기를 내어 뱀집 문 앞에 섰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조용한 마당이 보였고 사랑채 처마 끝에 바람에 흔들리는 댕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하 아가씨 우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렀습니다. 연하 아가씨, 저 우재입니다. 우물가에서 배웠던 그때 사랑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목소리만 들려왔죠. 도련님,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나요? 우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가씨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보고 싶어 하십니까? 연하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우재는 그 슬픔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아가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문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에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제사장, 그날 이후로 우재는 매일 뱀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연하를 부르기만 했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담장 아래에 앉아 시를 읊기도 하고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우재의 노랫소리는 맑고 아름다워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듣곤 했죠. 달밤에 피어난 연꽃처럼 그대는 아름다우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대만을 그리워하오. 우재의 목소리가 대나무 숲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보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연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애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련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연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련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 집의 비밀을, 그리고 저의 정체를. 아가씨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연하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참으로 달콤한 말이군요. 하지만 도련님, 어떤 사랑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재는 연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아가씨,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가씨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다시 말했어요. 도련님, 정말로 절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자정에 오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셔야 합니다. 우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이 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 너머에서만 저를 보셔야 해요. 절대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연하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뜬 우재는 그 경고의 진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문을 넘지 않겠습니다. 제호장. 그날 밤 우재는 자정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9시, 10시, 11시, 드디어 자정이 되자 우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뱀집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밤은 유난히 어두웠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차갑고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평소 같으면 무서웠을 텐데 연하를 만날 생각에 우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뱀집에 도착하자 사랑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연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우재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연하 아가씨 왔습니다. 도련님. 문 너머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오셨군요. 약속드렸잖습니까? 그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연하의 모습을 비췄어요. 우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하얀 속옷 차림이었는데 촛불에 비친 피부는 진주처럼 빛났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죠. 정말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우재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도련님, 이제 저를 보셨으니 돌아가세요. 하지만 우재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린 거예요. 아가씨, 저와 함께 가요. 이 답답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무엇이 아가씨를 이곳에 묶어두는 거죠?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련님은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곳에 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우재의 욕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연하의 경고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가씨, 제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문 너머에서만 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안 됩니다. 연하가 급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촛불이 꺼질까봐 연하가 황급히 손으로 가리는 순간 우재는 연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6장. 그 순간 우재를 사로잡은 건 연하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연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그 기운이 우재를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우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씩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연하가 다급히 외쳤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우재는 연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듣지 않으려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연하에 대한 욕망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아가씨 우재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죠. 도련님,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도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우재는 결국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발을 집안에 들여놓는 순간 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뱀 냄새 같기도 하고 꽃 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죠. 도련님,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름다운 건 똑같았지만 눈동자의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다시 검은색으로. 아가씨, 눈이. 이제 늦었습니다. 연하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도련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순간 우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주변 공기도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히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우재가 주위를 둘러보니 방 구석구석에서 뱀들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뱀들이 벽을 타고 올라오고 천장에서 내려오고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우재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저는 경고했습니다. 연하가 말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듣지 않으셨죠. 연하의 모습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고 피부에서 인간의 따스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 부분에 비늘 같은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가씨, 설마... 네, 도련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제7장. 연하는 천천히 우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뭔가 일반적인 사람의 움직임과는 달랐어요.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죠. 도련님, 무섭습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우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서운 것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인간이 아니었다니. 저는 100년마다 이 마을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연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다가 누군가 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문을 넘으면 그 사람의 정기를 받아 다시 100년을 버티는 거죠. 방 안의 뱀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벽과 천장, 바닥이 온통 뱀들로 뒤덮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뱀들은 우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재 주위를 맴돌기만 했죠. 그럼 저는 우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도련님은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경고했던 거예요. 우재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과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했어요. 풀어주세요. 제발요. 우재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연하가 우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10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화의 손이 우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스함이 있었어요. 도련님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우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무서운 상황인데 연화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가씨도 외로우셨겠네요. 연화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듣다니. 도련님, 10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겠네요. 연화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재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때 갑자기 온 방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8장, 눈부신 빛이 가라앉자 우재는 자신이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춥고 아팠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 우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옷은 다 찢어져 있었고 혀는 혀가 없었습니다. 우재다. 박 선생님 아들 우재야.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떨며 우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박 영감은 조카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지만 우재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혀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다만 눈빛으로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려 했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뱀집을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담장도 기와지붕도 동백나무도 모두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빈 터만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며칠 후 마을의 무당 할머니가 우재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우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랬구나. 박 영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지. 100년마다 한 번씩 이 마을에 특별한 존재가 나타난다고 말이야. 무당 할머니는 담뱃대를 빨며 계속 말했어요.